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 속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지도부는 유능한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과 수도권, 충청 지역을 싹쓸이하고 미래통합당이 영남과 강원 지역을 석권하는 동서구도가 형성됐습니다. 4년 전 주춤했던 지역주의가 부활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돼도 공시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공범, 일명 붓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만 18세 미성년자인 강우는 신상 공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제외한 전국 초중고교가 2차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40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학습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오전 한때 일부에서는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6주기를 맞아 4.16 재단이 진도 앞바다 사고지점에서 선상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참석한 유가족들은 국화꽃을 던지며 그리운 이름을 불렀고 목포 신항 세월호 선체도 찾아 추모했습니다. 통상 정권 3년차 때의 총선은 정권에 대한 평가 성격을 갖지만 그렇지만 이번엔 정권이 아닌 야당이 심판을 받았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하며 슈퍼 여당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유능한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하면서 슈퍼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한 정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선 건 1990년 3당 합당 때 218명 이후 30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겸허한 통합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극복에 국민이 힘을 실어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경남 지역 민주당 당선인들은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상 초유의 슈퍼정당으로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감사한다. 총선에서 완패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한 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보수만 외쳤다면서요. 황교안 대표도 어젯밤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해 103석 확보에 그친 미래통합당은 패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의도 차르라는 별명에서 패장으로 전락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침통한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 재건과 수습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당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 패배를 인정하며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심재철 원내대표의 대표 대행 체제 속에서 1년 2개월 만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 패배 수습이 당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조경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당 지도부가 모두 낙선하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함께 민생당, 정의당이 협력해서 만든 제도죠. 하지만 두 당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손해를 봤습니다. 단 한 석도 내지 못한 민생당은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졌고 정의당 또 국민의당 역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20석 규모의 원내 3당으로 총선을 치른 민생당. 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치욕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손학규 상임 선대위원장은 즉각 사퇴했고 김정화 대표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대표로서 5월 내로 민생당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독자적 원내 교섭단체까지 꿈꿨던 정의당 역시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역구에 도전했던 75명 가운데 심상정 대표만이 당선됐고 비례대표 5석을 포함해 모두 6석으로 현상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심 대표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4년 전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비례대표 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아가 야권 혁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으로 거대 양당 정치가 강화되면서 군소정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이고 원외 정당이 된 민생당은 사실상 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안 대표와 심 대표의 향후 입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의 무려 76.5%를 거대 양당이 주도한 비례위성 정당의 싹쓸이에 갔죠. 사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비례정당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 게 됩니다. 소창훈 기자가 이들의 향후 행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코로나 알리기 활동을 한 신현영 교수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 17명을 당선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한 비례후보 20명 중에선 7명이 국회에 입성합니다. 당초 총선 직후 해산 방침을 내놓았지만 보수 정당 후보들은 자기 정당으로 돌려보내고요. 남는 사람들하고 민주당하고 통합을 하고 나서 해산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합당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과 탈북자인 지성호 나우 대표 등 19명이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통합당과 합쳐도 103석에 그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선 빠른 합당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번 4.15 총선 직후 합당하여 강력한 원내 투쟁을 함께 전개한다. 선거 막판 정봉주 최고위원의 막말 논란을 빚은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등 3명을 당선시켰습니다. 손혜원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앞날에 대해 민주당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전체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의석수 포함 180석을, 미래통합당은 비례까지 103석을 확보했습니다. 정의당은 비례 포함 6석, 무소속은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각 3석을 차지했죠. 당선인들의 전체 평균 연령은 56.8세로 20대보다 많아졌는데요. 최연소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인 류호정 당선인으로 27세, 최고령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으로 72세입니다. 최다선은 대전에서만 내리 6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으로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영순입니다. 여성 후보들의 선전도 눈에 띕니다. 지역구 여성 의원은 지난 20대 26명보다 많은 29명이 당선돼 새 역사를 썼죠. 5선이 된 미래통합당 부산 진갑의 서병수 당선인과 같은 당의 울산 울주 서범수 당선인은 형제 사이로 나란히 국회에 입성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되면서 민주당은 개헌 빼고는 사실상 거의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의회에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됐습니다. 신이 나기도 하겠지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죠. 자칫 조금만 잘못해도 다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하니까요. 정규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내내 국회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몸살을 앓았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사당의 불협화음과 사보임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고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동물 국회마저 재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주요 상임위원장 싹쓸이는 물론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범여 군소정당의 협조를 구할 필요 없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각종 개혁 법안을 독자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추경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대통령 공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정과제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저지수단인 필리버스터 역시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홀로 총리와 헌재소장,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국회 인준은 물론 예산안의 원안 처리도 가능해졌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자칫 남용될 경우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는 역시 121석에 몰려있는 서울 수도권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사실상 석권을 했거든요. 미래통합당은 16석을 가져오는데 그쳤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서울 수도권 121곳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전체의 85%인 103곳에서 이겼고 통합당은 16곳, 정의당과 무소속이 한 곳씩 가져갔습니다. 서울에서 통합당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등 8곳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도는 59곳 중 민주당이 51곳을 이겨 확실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통합당은 보수세가 강한 성남 분당갑과 동두천 연천, 여주 양평 등 경기 외곽 지역에서 7곳을 가져갔고 정의당은 경기 고양갑에서 심상정 의원이 한 곳을 얻었습니다. 인천 13곳 역시 민주당이 11곳을 휩쓸었고 통합당이 한 곳, 무소속이 한 곳을 가져갔습니다. 수도권은 지난 19대 총선 때부터 회를 거듭할수록 민주당 의석수는 늘고 통합당 의석수는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념 지형이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층이 이제 주류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선거운동 기간 수도권의 유세 화력을 집중했지만 선거 막판 막말 논란까지 터지면서 결국 수도권 표심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또 있습니다. 호남이 전부 파란색으로 물들고 영남이 거의 몽땅 분홍색으로 칠해졌다는 겁니다. 20대 총선 때 옅어진 지역주의가 다시 동서로 나뉘며 영호남 싹쓸이로 부활했습니다. 이어서 박유영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영호남의 민심은 정확하게 동서로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에 걸린 28석에서 27석을 쓸었습니다. 4년 전 국민의당의 녹색바람에 뺏긴 텃밭을 역대 최대 규모로 탈환한 겁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 주신 목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할 교대, 임무 교대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대구 경북 지역 25석 중 24석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40석 가운데 33석을 석권하며 영남의 90% 지역구에 분홍색 깃발을 꽂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준 김부겸 후보 측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의 심장, 그중에서도 정치 1번지인 수성갑을 민주당으로부터 다시 찾아왔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지역주의 완화와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위해 준영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의 꼼수 대결로 취지가 훼손되면서 오히려 동서대결의 벽만 높아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당의 자매정당 만들기가 결국 새 결집을 불러왔고 그것이 지역주의를 발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호남 싹쓸이가 재연되면서 지역주의 타파는 21대 국회의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선인의 대세로는 더욱더 힘을 얻게 됐습니다. 김두관 당선인 역시 대권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던 김부겸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에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최종 득표율은 58.38%. 40%를 넘기지 못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3명의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제1야당의 대표를 이겼다는 점에서 이 당선인의 입지는 공고해졌습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전체 선거를 진두지휘하며 압승하면서 앞으로 대선 가도의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께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시면서 크나큰 책임을 저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비교적 당선이 유력했던 경기 김포갑을 떠나 험지인 경남 양산을에 도전했던 김두관 당선인은 대권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경남 지역 전체 의석의 절반이라는 목표에는 미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지역구에서 승리해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또 계층으로 찢어진 대한민국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또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엄석. 반면 선거운동 기간 중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던 김부겸 후보는 어느 지역보다 거세게 불었던 TK 지역의 정권 심판론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김병준 등 거물급 후보들이 대거 참패하면서 통합당에서는 대선 주자의 씨가 말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대신 살아남은 대선 잠룡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에게 눈이 쏠리고 있죠. 김부겸 의원을 꺾은 주호영 의원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군이 사실상 전멸하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보수진영 잠룡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탈당 후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 해서 당선된 홍준표 전 대표는 당을 정상화시키겠다며 복당과 함께 대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의 국회의원 의석은 이 대선하고는 무관합니다. 보수 우파의 이념과 정체성을 바로잡고 전부 하나가 돼서 다시 시작을 하면 2022년도 정권은 가져올 수 있다.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도 고향인 경남 거창에서 당선되면서 대권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유와 선택의 원리라는 또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절대 소홀하지 않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나라의 새로운 출발의 틀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 무소속 4인방으로 꼽혔던 윤상현, 권성동 후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의원을 꺾은 주호영 의원도 대권 후보군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한석의 의석이 아쉬운 미래통합당도 복당에 서두를 것으로 보여 당내 역학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여의도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여당 반장 송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 반장은 여당의 180석 압승을 예상했습니까? 솔직히. 네, 그동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 제1당은 예상했고 네. 잘하면 과반을 넘을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압승은 예상 못했습니다. 여권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나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도 예측을 못했을까요?
사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을 보인 3월 말쯤 승기는 확신을 했습니다. 내부에선 이미 비례 포함의 과반 의석인 170 정도를 예상한 상태인데 네. 예, 조금 저자세를 보인 거죠. 아, 예. 이런 성적표가 나온 배경은 뭘까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코로나19 국면의 민심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통합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다 안 되니 견제론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잇따른 막말로 제대로 민심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결국 여권에다가 힘을 실어준 셈이 됐습니다. 여의도 픽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음은 콩밭 아닌 대선으로 정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자 벌써 여당은 대선을 대비할 새 지도부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번 도전했던 5선의 송영길 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홍영표 의원, 그리고 전현직 원내대표인 4선의 우원식, 이인영 의원 출마 가능성이 큽니다. 종로에서 이긴 이낙연 당선인은 당권에 도전을 할까요? 네, 그 굉장히 큰 관심인데요. 네네. 당권을 잡고 대권으로 가는 이른바 문재인 모델을 선택할지가 큰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2월 전당대회 도전에 당대표로 선출된 뒤 대권 도전을 했습니다. 네. 지금과 비슷한 건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당원당규에는 당대표는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이니까 이 당선인이 당대표에 도전할 경우 임기는 7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언제 뽑습니까? 네, 당대표는 이해찬 대표 임기가 오는 8월 24일 종료되니까 그 전에 선출해야 합니다. 예.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번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원래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21대 첫 원내대표 경쟁도 치열하겠습니다. 네, 실은 당대표보다 원내대표 경쟁이 더 빨리 시작됩니다. 네.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물밑 선거운동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왜냐하면 이인영 원내대표 임기가 다음 달 8일 마무리되기 때문에 네. 21대 원구성, 상임위원장 배정 등을 결정하려면 속도를 내야 합니다. 후보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4선의 김태년, 노웅래 의원과 3선의 전해철 의원 등입니다. 네. 보통 원내대표는 3선 이상이 도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거대 여당이 되면서 3선에서 5선 중진 그룹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책 등을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중량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민주당 한 중진과 통화를 해보니 지역구만 163석의 거대 여당이 됐다. 그런 만큼 원내대표도 4선 이상이 통솔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경력과 경험이 풍부해야 될 네. 것이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예. 이번에는 지역구 84석이란 초란 성적을 거둔 미래통합당 얘긴데요.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통합당 지도부 가운데에는 부산 4화구 내 조경태 의원 빼고 모두 낙선했습니다. 당연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당 수습에 나설 텐데 네, 깃발을 들 뚜렷한 인물이 없어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가 예상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뽑으셨군요. 총선에 참패한 야당을 재편하는 인물 누가 또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 얘기도 있는데 네. 아직 추대 등에 대한 공개적인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 갑에서 승리해 5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은 비대위 대표는 건너뛰고 당대표 도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충남 보령 서천에서 3선에 성공한 김태은 의원도 있고 무소속 권성도 의원도 복당에서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윤규 기자 리포트에서 거론된 홍준표, 윤상현, 김태우 의원 등 무소속 후보들도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은 복당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통합당이 복당을 허용할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솔직히 한석이 아쉬운 상황이라 굳이 당원 당규까지 바꿔서 안 받을까 싶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사실 20대 총선 직후 데자뷰 같은데요. 예. 당시도 새누리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뒤 기억납니다. 네네, 문호를 대개방하겠다며 180도 입장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니까요. 오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30명이 출마를 했고 그중 19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 경력에 더 큰 지지를 보낸 셈인데 하지만 부동산 투기 논란 끝에 결국 열린민주당으로 나간 김의겸 전 대변인은 탈락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으며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최광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전직 비서관 7명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정안정과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바라는 무거운 민심 하늘같이 떠받들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 정태호 전 일자리 등 수석급 4명은 100% 당선율을 보였고 비서관보다 급이 낮은 행정관 출신도 8명이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국가적 위기를 저 정태호를 바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박수현 초대 대변인, 복기왕 전 정무, 조한기 전 제1부속 등 비서관 출신 4명은 충남 지역에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 뒤 우여곡절 끝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4번을 받았던 김의겸 전 대변인은 3번까지만 당선되며 탈락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에선 30여 년간 우리 정치사를 풍미했던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퇴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손학규. 한때 정치권의 거물로 불렸던 이들이지만 모두 21대 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은 5선에 도전했지만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김원희 민주당 후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입문해 정치 구단으로 평가받으며 한 번 더를 외쳤지만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딱 한 번만 박지원이를 밀어주십시오. 딱 한 번만 성공해서 목표를 발전시키고 제가 작년도에 확보한 국책 사업을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전북의 맹주 정동영 의원도 5선 앞에서 멈췄습니다. 2007년 대권 후보였던 정 의원은 후배인 민주당 김성주 후보와의 리턴 매치에서 큰 표차로 졌습니다. 3,000배 유세까지 벌이며 정계 은퇴 배수진까지 쳤던 6선 천정배 의원도 광주에서 민주당 양양자 후보에게 완패했습니다.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한석도 차지하지 못한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도 퇴장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그러나 당원 동지 여러분, 다당제의 불씨마저 사그라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정치권을 호령했던 다선 의원들이 민심에서 멀어지며 세월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단 171표 차이. 득표율로 보면 0.15%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소속 신분으로 말이죠. 바로 인천 동미추홀 을에 출마한 윤상현 후보입니다. 경남 양산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출구조사를 뒤집고 당선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돼 2번 연속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후보. 선거 결과는 171표 차이 승리였습니다. 40.59% 득표율을 얻은 윤상현 후보가 40.44%를 기록한 남영희 후보를 단 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인의 이름을 올린 겁니다. 위대한 미추홀 주민들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지역 발전을 위한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세 자릿수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된 지역구는 서울과 부산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 용산에선 권영세 미래통합당 후보가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890표 차이로 이겨 당선됐고,
부산 사하갑에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척수 미래통합당 후보를 697표 차이로 따돌리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나동현 미래통합당 후보의 48.1% 대 48.5%로 0.4%포인트 차 지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개표 결과 김 후보가 1.7%포인트 차로 승리하며 출구조사를 뒤집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죽다 살아났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저런 구설에 시달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말입니다. 자신이 180석을 장담했으니 안 됐으면 자기 탓이 될 뻔했다면서요. 180석 발언을 놓고 유시민 이사장과 감정 싸움을 벌였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자리를 내려놨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보는 이가 훨씬 많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총선 닷새 전에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가 여야 양쪽에서 화살을 맞았습니다. 보수 결집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 속에 유 이사장의 마음은 가시방석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제가 민주당이 비례 포함해서 180석을 얻을 거다라고 말한 적 전혀 없고요. 제가 표현한 것은 범진보 180석. 이때 범진보는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민생당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결국 유 이사장은 한 방송에서 이제 정치 비평을 그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뛰다가 동남권 의대 유치로 구설에 오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야인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양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 한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을 일으킨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는 경기 부천병에서 낙선했습니다. 제명 위기에 처한 차 후보는 SNS에 부관참시라는 글을 올려 당 지도부가 책임을 면하려고 패배 원인을 자신에게 돌린다고 비난했습니다. 세월호 현수막을 선거운동원이 훼손해 문제가 됐던 미래통합당의 김진태 후보와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경욱 후보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밖에도 강성 발언을 이어온 미래통합당의 이현주 후보와 심재철 후보,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도 패배했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등 특이한 경력의 당선인들도 눈길을 끌었죠. 여성 정치인들도 대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기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4년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내다 탈북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태구민 당선인.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개명하고 선거운동 기간 방탄조끼를 착용하기도 했던 태 당선인은 탈북민 출신 첫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강남 주민들의 그런 마음과 민심을 대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그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여성 후보들도 대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방송 앵커 출신의 배현진 당선인은 4선 최재성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기수가 되고 싶습니다. 국민을 편하게 하고 잘 살게 해야 한다라는 본질을 잊지 않는 정치로. 역시 앵커 출신의 김은혜 당선인도 특유의 친화력을 앞세워 신승했습니다. 제가 앵커 한 번 더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무너지고 있는데.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당선인은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17살 때 방직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해 34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스토리로 주목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여성 임원으로 고졸 신화를 썼던 양향자 당선인은 광주 서구을에서 4년 전 총선에서 패했던 육선 천정배 후보에 서력하며 유리천장을 다시 깨뜨렸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법복을 벗은 법조인들도 대거 입성을 했죠. 당선된 법조인만 무려 46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 등 사법개혁을 놓고 창과 방패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여성 판사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동작을은 신희의 이수진이 대접전 끝에 중진의 나경원을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임했습니다. 구태 정치를 바꾸고 국회 혁신, 정치 개혁을 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폭로하며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운 이탄희 최기상 전 판사도 나란히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일명 조국대전에선 친조국파로 불리던 김용민, 김남국 변호사가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치를 하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에선 검찰개혁을 거대한 사기극으로 명명한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전 검사 등이 당선되면서 검찰개혁 2라운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21대 총선에 당선된 법조인만 46명. 공수처 출범 등 민감한 이슈들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거 여의도에 입성한 법조인들의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새벽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초접전 지역이 많았죠. MB는 15곳 승부처를 선정해 ARS 출구조사를 벌였는데 경합 지역 한 곳만 제외하고는 예측이 모두 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MBN은 이번 총선의 승부처 15곳에 대해 한길리서치와 함께 ARS 출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MBN과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일치했지만 인천 연수을은 예측이 반대로 나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3명의 후보 가운데 MBN은 정일영 후보를, 지상파 3사는 민경욱 후보의 승리를 점쳤는데 최종 결과는 MBN이 예측한 정일영 후보의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투표자와 본 투표자 간의 투표 성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사전 투표자와 본 투표자를 동시에 컨택할 수 있었으니까 각 선거구별로 투표율을 감안해서 15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출구조사에서 0.8%포인트 차이로 경합지로 분류된 경남 양산을을 제외하고 모두 적중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 32명에 대한 예측과 실제 득표율 사이의 평균 오차는 2.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MBN은 사전 투표율이 26%를 넘는 상황에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출구조사가 아닌 ARS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대신 조사 대상을 지역구당 500명에서 3배 늘린 1,500명으로 확대한 점이 성공률을 높인 배경이 됐습니다. MBN은 지난 2012년 18대 총선 당시에도 7명에 대한 출구조사를 실시해 100% 적중률을 보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총선이 끝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 막 시작이 됐거든요. 무려 90명의 당선인이 수사 대상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선 36명이 기소됐고 결국 7명이 당선 무효됐었죠. 실제 검찰은 오늘 아침부터 한 당선인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선인 선거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 전에 선거 기간이라 운동을 나온 거예요. 선거운동 중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캠프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당선인이 예비후보 시절 종교시설에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번 총선 당선인은 모두 90명. 검찰 관계자는 선거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자제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사범보다 12.5% 감소한 1,270명으로 집계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유형별로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흑색 선전사범이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사범과 여론조작사범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선거수사에서는 당선인 3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7명은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투표 직후 대검 수뇌부의 선거수사에 정치적 중립을 재차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은 오는 10월 15일 공소시효까지 수사 대상에 정당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외신들은 결과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얽히고 설킨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총선 결과를 분석하느라 바빴습니다.
이 정권이 자금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의 득실을 따져보느라고요. 구경호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국 총선이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반이 강화돼 한일 관계 악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사히는 진보 여당의 발언력이 커져 한일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문제에서 한층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산케이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관한 한일 간 합의 파기 목소리가 큰 점을 들어 양국 관계 개선이 힘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이번 결과로 한국 정부의 입법 과제인 사법개혁이 더 힘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 내 현안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영국 BBC는 코로나19 상황이 경기 둔화와 일자리 창출 애로 대북 대화 교착 등으로 곤란을 겪던 여당의 입지를 다시 강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은 종일 투표소 방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Into the polling station, you have your temperature taken. You are told that you cannot stand less than 1 meter apart to try and keep some distance.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총선이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됐다고 호평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대해 축하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빚은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총 7조 6천억 원 규모로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단일 사업 추경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이자 올해 들어 2번째 추경인데 한 해에 추경이 2번 편성된 건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미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1%를 넘어선 데다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도 해야 하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본 추경 재원은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발표 시 약속드린 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모두 금년 기존 예산 조정을 통하여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우선 휴가 소진을 통해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를 전액 삭감해 4천억 원가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해외 개발 원조 사업 등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입찰이나 계약이 지연된 F-35 사업 등 국방 분야와 철도 등 SOC 사업비 일부도 재난지원금용으로 돌렸습니다. 정부는 집행이 어려운 분야의 예산을 조정한 만큼 당초 의도했던 사업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안대로 재난지원금이 확정돼 지급된다면 4인 이상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기존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80만 원가량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 소득 하위 70%는 해당하지만 고액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제외됩니다. 시세 20억 원에서 22억 원이 넘는 집이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가구는 12만 5천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우선 재산세 과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공시가로 약 15억 이상, 시세로는 20에서 22억 원을 넘는 부동산을 가졌을 때입니다. 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도 제외됩니다. 대략 12억 5천만 원이 넘는 예금을 가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영업자 등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소득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이 밖에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과 이의 신청을 받기 위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조속히 마련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소득 하위 70%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정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전 국민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무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 주시면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범여권 180석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전국민 지급에 대해 찬성한 만큼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전국민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70%가 오는 거는 이전의 정부안이 정해져서 오는 거고요. 국회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거니까 논의를 하겠다는 거지요. 다음 달에는 지급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금주 중 여야 협의를 통해 내주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4월 중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지급을 위해 모자라는 재원 3조 원에서 4조 원은 적자 국채 발행도 가능하다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다만 재원도 재원이지만 문제는 국회 소집입니다. 당장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처리하자던 2차 추경안 원포인트 국회도 무산됐습니다. 선거 참패 뒷수습이 시급한 야당들이 쉽사리 여권의 장단을 맞춰줄지 의문입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이어 운영자급 공범으로 지목된 닉네임 부따의 신상도 공개했습니다. 강훈, 만 18살.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강훈 측은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일명 부따는 얼굴은 물론 목소리도 철저히 감췄습니다. 조주빈하고 어떤 관계십니까? 어떤 지시 받으셨습니까? 학창시절 우수했다는 성적과 선거로 뽑힌 전교 임원 경력도 부따의 실체를 가늠하기 어렵게 합니다. 활발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한테 인정도 받았던 걸로. 확실한 건 경찰이 보는 부따의 혐의는 무겁다는 겁니다. 이름 강훈, 만 18살. 조주빈의 주요 공범이자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들로 경찰은 오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강훈은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성년자지만 만 19살이 되는 해를 맞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과 아동 청소년을 비롯 다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따라 미성년자로서는 처음 신상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은 강훈을 내일 검찰로 넘기기 전 얼굴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강훈 측은 이에 신상 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장 씨의 반성문 제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유족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늦었지만 죄송하다며 항소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뒤늦은 사과를 한 장대호. 사형도 괜찮다면서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없었지만 돌연 재판부에 반성문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장대호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고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앞서 검찰은 사회복귀가 매우 위험하다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잔인하고 참혹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범죄를 키우는 나라라고 재판부의 판결에 울분을 터뜨린 유족들은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고 6주기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추모 행사가 축소됐지만 그래도 유가족들은 사고 해역과 세월호를 찾아 그리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보자. 멋있다. 아이들을 부르며 바다 위로 던져지는 국화꽃잎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바다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오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아빠가 미안하다. 힘이 없다. 그냥 아무튼 뭐 하늘에서 잘 있어라. 내년에 또 보자. 빛나라 학생과 마지막까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상급생 언니는 6년 만에야 진도 앞바다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 거라고, 조심히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뭔가 이제서야 뭔가 인사를 다시 하러 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출항할 때만 해도 잔잔한 바다였지만 진도 앞바다는 성난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노란 부표만이 6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3시간 100길을 거쳐 이번에는 목포 신항의 녹슨 세월호 선체 앞에 섰습니다. 세월호 6주기. 유가족들은 여전히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20명대입니다. 정부는 하지만 이른바 방역 선거의 성과를 평가하기까진 잠복기를 고려해 2주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 격리자 중에는 투표로 나온 김에 PC방이며 당구장에 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는 투표소 손소독제 비치, 선거사무원 방역 마스크 구매 등을 포함해 방역에만 모두 2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큰 탈 없이 마무리됐지만 코로나19 잠복기 특성상 안심을 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현 시점에서 어제의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최소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좀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 11,151명도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중 6명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고 당구장, PC방을 들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3건은 바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고발 사유에 해당되는지 조사 중이고요. 2건은 그 위반 사례가 좀 경미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국가 일정은 무사히 넘겼지만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까지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방역위원회 2차 회의에선 자칫 섣부른 전환이 또다시 산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엔 자가격리 기간에 4차례나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자가격리 앱 이탈 경보가 떠 구청에 적발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또 외출했다가 체포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일 20대 남성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입국했습니다.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고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아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지난 8일 격리 조치를 어기고 지인을 만나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9일과 12일에도 외출했는데 자가격리 앱에서 위치를 벗어났다고 알림이 뜨자 구청 측이 외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틀 뒤 A씨는 또다시 외출하다가 주민신고로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4번이나 격리 조치를 어긴 겁니다. 약차가 연이 들어왔어. 그렇게 세탁 뭐 어디 가게 들렸다 세탁물 찾아가지고 오는 거 같아. 경찰이 같이 오더라고. 데리고 왔어. 올라갔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격리 기간에 서울 중랑구 일대뿐만 아니라 강남구 역삼동까지 갔다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보건소 측은 A씨가 집을 나섰다 체포된 날 자가격리 앱에는 이탈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플을 지우거나 혹은 놓고 가면 방법이 없거든요. 안 떴었어요, 그날은. 경찰은 A씨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제외한 전국 초, 중, 고등학교가 2차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지난주 개학한 중3과 고3을 포함해 400만 명의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듣다 보니 우려했던 대로 접속이 안 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중3과 고3 85만 명에 이어 중고등학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4, 5, 6학년 312만 명이 추가로 새학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얼굴 한번 기억해 보세요. 5학년 때 같은 반이 아니었는데 새롭게 우리 반이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교실에선 앞서 출석 체크와 수업 듣는 법을 연습했지만 예기치 않은 일도 생깁니다.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새 학교에 등교한 중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만 해도 클래스팅 접속이 잘 됐는데 40분이 딱 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고. EBS 온라인 클래스의 최다 접속자는 67만 5천 명, 이학습터는 66만 4천 명으로 오전 한때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일부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원격 수업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은 학교에서도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희가 나름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3가지 쪽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이제 접속 관련해서 이제 서버가 어느 정도 이겨줄 수 있을까라는. 다음 주 초등학교 저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앞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등교 수업에 대해 보수적인 자세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어제 투표소에 갔던 분들은 체온 측정은 물론 일회용 비닐 장갑까지 착용하고 투표를 해야 했죠.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총선 바로 전날 밤 유흥가는 엄청나게 북적였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홍대의 유흥가입니다. 서울시가 클럽과 단람주점 등 유흥업소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클럽 거리는 한산합니다. 하지만 클럽이 몰려있는 곳을 빠져나와 조금 걸으니 입장을 기다리며 줄 서 있는 인파들이 눈에 띕니다. 클럽 대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영업이 가능한 헌팅 술집과 주점들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취객과 종업원 간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한 헌팅 술집으로 들어가 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들로 테이블이 꽉 찼습니다. 아니 원래 이분 나누려고 했는데 요즘 다 떨리던데? 엄마 혼날 것 같아. 강남도 북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려 했지만 이미 대기 인원이 많아 입장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집합 금지 명령이 아닌 휴업 권고만 내려진 경기도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요즘은 사람 많아요? 아니 이거 오늘 특히였네요. 원래 주말에는 맨날 많고. 가까이부터 춤추면서 신체 접촉도 빈번하지만 마스크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유흥가의 밤. 코로나19 확산의 불씨는 여전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다음 주 발표될 프로농구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 수상을 놓고 김종규 선수와 허훈 선수가 코트 밖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선수는 모두 MVP는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유쾌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로농구 연봉 1위이자 이적 첫해 8위였던 팀을 1위로 견인한 원주 DB의 김종규. 프로농구 최초 한 경기 20득점 이상과 20도움 이상을 동시에 기록한 부산 KT의 허훈. 국내 선수 리바운드 1위와 공헌도 2위에 오른 김종규는 우위에 있는 팀 성적을 부각했습니다. 팀을 정말로 승리로 이끄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제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 허훈은 KBL 전체 선수를 통틀어 1위에 오른 도움 기록 등 개인 성적이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시스트는 국내 선수 1위고 득점 부분에서는 간신히 2위 때문에 저 MVP에 좀 더 2위에 가깝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김종규는 허훈의 8경기 결장을 지적했고 허훈은 김종규가 임팩트 면에서 자신보다 못하다고 약점을 부각했습니다. 만약 4강 이상이었고 훈이가 정경기에 출장을 했다고 하면 사실상 제가 받기 힘들죠. 제가 지금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연슛 9개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9개를 어떻게 연속으로 넣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20 한 것도 KBL 최초로 한 거니까. 김종규와 허훈, 누가 MVP를 받아도 생애 첫 수상. 프로농구 MVP 수상의 주인공은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은 고온 건조했지만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가 무척 건조했던 터라 이번 비로 건조함이 다소 해소되겠고요. 기온도 내려가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늦은 밤 서쪽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남부와 제주 산지에 80mm 이상의 꽤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강원 영동에는 20에서 60,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40mm가량입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돼 요란하겠고요. 곳곳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일 밤에는 서쪽 지역을 따라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비가 오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 춘천은 17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밤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모레 낮까지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에 한 차례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아베 총리가 모든 가구에 2장씩 나눠주겠다는 첫 마스크인데 딱 봐도 너무 작죠. 심지어는 한 번 빨면 더 줄어서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아베 마스크는 아베만 쓴다는 말이 나올까요? 오늘 밤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아베 총리. 하지만 지지율도 이 마스크처럼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